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31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상의학에서 태음인을 팔체질에 적용해서 세분화하면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이 된다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태음인은 비만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양과 모금 두 체질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일까요? 만약 한쪽 체질이 더 살이 잘 찌고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덜 하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8개 체질별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체형과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그냥 하늘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질마다 특유의 전형적인 체형과 성격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주장이든 늘 근거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논리가 서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며 학문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질학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기존에 통용되는 팔체질 이론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체질과 관련된 주장은 난무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많이 부실합니다. 8개 체질별로 서로 다른 체질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팔체질 서적과 논문을 읽어보았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태음인 목체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팔체질학에서는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의 특징을 다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목양체질을 평소에 땀을 잘 흘리고 과묵한 편이다. 풍채가 좋고 체구가 큰 사람이 많은데 특히 허리가 가장 크고 발달한 체형이다. 모금체질은 설사가 작고 몸이 차갑다. 우울함이 많고 잠을 잘 못 들 때가 있다. 다소 뚱뚱한 편이다. 자, 두 체질에 관한 설명 중에서 편의상 일부 내용만 인용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목양과 모금체질의 특징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두 체질의 음양적 성질과 함께 장부강약을 장상학이라는 학문과 연결하면 됩니다. 8개 체질별 차이는 음양론과 장상학을 떠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런데 장상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잠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상학은 장부와 그에 상응하는 외부 기관이나 조직에 나타나는 현상과 증후를 통해서 인체 내의 장부와 생리기능, 병리변화,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참고로 장은, 이 장상할 때 장은 감추어진 것으로 인체의 장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장상학 할 때 이 상은 겉으로 나타난 상징 또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장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장부의 생리활동과 병리변화가 외적인 상징으로 반영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의 특징 차이라는 건 결국 음양적 성질과 함께 장부강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이 더 잘 찌는 체질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음인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의 장부강약입니다. 태음인은 열태음, 한태음으로 나누죠. 열태음은 간, 비장, 심장, 폐의 강약 순서입니다. 팔체질에서는 모금이라 하고 모금체질에서는 심장을 집어넣어서 간, 심장, 비장, 신장, 폐의 순서로 배치합니다. 자, 한태음인 체질은 간, 심장, 비장, 폐. 자, 팔체질에서는 목양이라고 하는데 역시 심장을 집어넣어서 간, 신장, 심장, 비장, 폐의 순서입니다. 자, 전북교의 장부 배열과 달리 기존 팔체질에서는 심장이 들어가 있죠. 방송을 통해 몇 번 언급했지만 심장은 장부 배열에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100번 양부에 심장을 포함한다고 해도 목양체질은 비위가 약해서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면 신장과 방광의 배설 기능은 강합니다. 그럼 어떤 체질이 더 살이 찌기 쉬울까요? 당연히 목양체질이 아니라 모금체질입니다. 장부 강약만 생각한다면 목양체질은 소화기가 약하고 배설 기능이 강해 마른 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화기에 해당하는 간담 기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렴하는 음적 기능도 강하기 때문에 약간 마른 체형에서부터 약간 살이 찐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목양체질을
풍채가 좋고 체구가 크다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자, 모금체질은 소화흡수 기능이 좋고 배설 기능이 약해 목양체질보다 살이 찐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소 뚱뚱하다는 말로 상대적으로 체형을 약하게 표현한 건 역시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실 오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금체질을 두고 우울함이 많고 잠을 잘 못 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생각할수록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금운체질이 생각을 주관하는 비가 약해서 생각할수록 분노가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비위허약에서 오는 과도한 생각과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울함이 많고 잠을 잘 못 드는 특징은 모금체질보다는 목양체질에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존 8체질 특징 설명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이론의 바탕을 둔 각종 8체질 서적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체질 특징 설명만으로는 절대 정확한 체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8체질에 관해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 다수가 체질별 특징 설명을 근거로 8체질을 진단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체질 특징에도 늘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태음인 목체질도 밝고 말이 많고 우울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모금체질도 살이 찌지 않거나 약간 마르고 예민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목양체질도 매우 과묵하고 비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체질 특징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주로 사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체질이 똑같다고 모든 특징이 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 사람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빨간 장미가 있는 반면 하얀 장미도 있기 마련이겠죠. 자, 그래서 체질별 특징을 절대 시하면 안됩니다. 평균적인 특징일 뿐더러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체질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니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태음인 목체질의 체형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